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화이트보드 넣고 좀 이렇게 폼나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를 이제 떠나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저는 이제 키가 작아가지고, 큰 얼굴밖에 안 나오니까 굉장히 지금 어떤 좀 강의 상황이, 그렇게 좀, 약간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 한번 열심히 강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소개하신 내용 중에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제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책 내용도 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그 대학교 젊은 분들에게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아까 이제 아마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소개만 들으면, 제가 굉장한 사람인 걸로, 들릴 법해요. 제가 대학교 때 고시 3개 합격한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76년도, 제가 76학번입니다. 혹시 무선 마이크 없어요? 이게 좀 불편하네요, 강의하기가. 있으면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마이크에 붙어 있으려니까 되게 지금 답답해요.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76학번이라서 저도 가끔 제 학번을 생각하면 놀랍니다. 제 어머니가 77되셨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굉장히 그 나이 드신 이제 노인이시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 어머니가 이제 76, 이제 7 되시는데, 지금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은 아직도 20살인데, 거울을 보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갔구나. 지금도 말씀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면은,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생각이 납니다. 저도 거울을 보고 제가 스스로 놀라죠. 이렇게 흰머리가 나다니. 제가 방송 출연한 게 95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팽팽했었어요. 제가 그때 사진을 보면은, 참, 30대 후반에 그때 세상을 좀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예요. 아마 5년 뒤에 제가 또 저희 자신을 바라보면은 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에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오늘 공부 이야기만 해도 아마 몇 시간은 드리고 가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또 문득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나는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학교 76년도 그 당시만 해도 고시 합격한 사람이, 그 사법시험 이야기죠. 1년에 100명이 안 됐습니다. 요즘 1000명 뽑잖아요. 근데 제가 사법연수원 요즘 강사를 하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교수님들 말씀도 그렇고 실제로 1000명 뽑을 때 그 합격자들의 평균 공부 기간이 5년이라고 돼 있어요. 5년. 1000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여러분들의 어떤 젊음을 태워야 됩니다. 근데 저는 100명 안 뽑던 시절에 1년 3개월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스스로 놀랐어요. 그 당시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저인 거 맞습니까? 이런 거. 그러고 나서, 세상은 참 허술하다. 어떻게 대학교 2학년에 법학개론 공부한 학생이 대학교 2학년에 민법 총칙 배우고 물권법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격할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은 참 허술하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계속 느끼게 됩니다. 과연 머리가 좋아서 사람이 인생에 성공을 할까? 공부를 잘할까? 그렇다고 시간이 많아서 그럴까? 체력이 튼튼해서 그럴까? 제가 은행을 갔더니 은행에 어떤 그 PB라고 있죠. 1억 원 이상 예금하면은 그 1층 안 가고 2층 가가지고 따로 이렇게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찾아주면서 대우를 해줘요. 근데 그 PB 팀장이 30대 중반이에요. 근데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고 변호사님은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얼마나 체력이 좋으십니까? 잠은 몇 시간 자십니까? 이야기를 해요.
얼굴 보니까 저보다 15년 정도는 더 어린 친구인데 저보고 체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참 저는 속으로 참 한숨이 푹 나오죠. 누가 봐도 얼굴 보니까 혈색이 그 친구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체력이 좋아서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머리, 시간, 체력은 결코 성공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돈이 많은 게 좋은가? 제가 주위에서 쭉 보면은 돈 많은 사람, 제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가 많았고 또 사회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어떻게 보면 성공의 조건이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죠. 제가 며칠 전에 생각해 봤다는 게 뭐냐면 사실 저는 오늘 같은 강의를 꽤 합니다. 꽤 한다는 게 요즘은 이제 학생들 상대로 하는 강의는 이제 별로 없고 주로 뭐 경제 재테크 강의가 많은데 저는 강의할 때 원고가 따로 준비된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보여주면 막 이야기가 나오고 안 나오면 저도 막 속으로 막 따분하다가 그냥 가고 이제 이런 타입인데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문득 생각해 보니까 진짜 며칠 전 이야기예요. 내가 나름대로 남들이 볼 때는 괜찮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법론의 문제지 어떤 타고난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타고난 자질은 저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체력도 별 볼 일 없고. 그러다 제가 한번 그 인터넷 블로그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글 보면은 그런 글들이 나오죠. 제가 대학교 고시 합격해서 나중에 졸업할 때 부모님한테 큰절을 드렸는데 큰절을 드릴 때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고 변호사 머리가 뭐 좋게 낳아줘서 감사냐.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외모를 만들어 주셔서 대학교 때 아무리 연애하려고 1학년 때 해서 다 실패하고 결국은 이제 그 아픈 마음을 안고서 고시에다 한을 푼 거죠. 그래서 아마 연애에 실패해가지고 고시로 성공한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이상한 신화의 주인공이 이제 돼버리는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왜 남들이 외모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세상 여자들은 왜 키 큰 남자를 좋아하고 얼굴이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을 좋아할까? 왜 내 속에 있는 좀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은 보지를 못하고 얼굴 크다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미팅에서 딱지를 놓느냐. 굉장히 그게 한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쭉 살아오면서 그게 세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코 알아주지 않더라. 일단 귀향이면 잘생기면 더 좋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뤄놓은 것이 더 나으면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했다는 것을 원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머릿속에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세상이 겉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알아주지 않는 게 세상이구나.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 생각은 혼자 죽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런 마음에서 사실 제가 이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낸 그 포기하자는 불가능 없다 주제도 사실은 열심히 하면 되더라. 그런 주제였어요.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머리가 좋지 않다고 하는 굉장히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국영수 시험을 쳤어요. 그랬더니 수학 점수가 45점 나왔어요. 그래서 반에서 꼴찌에서 몇 등을 했어요. 선생님이 부모님을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고 가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고승덕이는 대학을 못 갑니다. 인류대학을 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학을 못 갑니다. 왜? 이 수학 점수 가지고 언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수학이 그 정도 엉망인데 언제 수학을 공부해가지고 학교를 가냐 이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포기한다는 뜻을 아버지한테 통보를 했어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너는 알아서 공부를 해라. 딱 한마디 또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강남에 아마 부모 같으면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강남의 부모 같으면 너 큰일 났구나. 어느 학원 가야지 네가 빨리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빨리 알아봐야 되겠다. 어느 선생이 잘 가르치는지 모셔다가 가르쳐야 되겠다. 저희 부모님은 그럴 돈이 없었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슬프죠. 여기서 인생이 대학은 가야지 대한민국에서 명함을 내미는데 대학을 못 간다면 인생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죽어라고 뛰어서 뭔가를 따라잡아야 될 것이냐. 그럴 때 저는 이제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게 고등학교 2학년 초에 그랬기 때문에 아직도 2년이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2년 동안 해보자. 그러고 나서 죽더라도 2년 후에 죽자. 굉장히 비장한 결심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는 결코 나를 위해서 좋은 학원이라든가 학원 자체를 못 다니게 했어요. 수학이 그 엉망인데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때는 굉장히 섭섭했죠. 아버지가 이제 자식을 포기하고 원가 절감 작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학원 다녀봤자 소용이 없다면 학원비라도 아끼는 게 가정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혼자 공부를 했어요. 수학 공부를 추가라고. 그래서 6개월을 딱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애들이 저보고 놀러 가자고 했지만 저는 놀러 가질 않았어요. 왜? 걔네들은 수학 100점 맞은 애도 있는데 똑같이 놀다가 이 꼴이 됐다 이거죠. 똑같이 놀다가. 지금도 걔네들하고 또 만나요. 그 지난주에 또 그 10명이서 만났어요.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키가 작다는 거.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키 순서대로 딱 앉히는데 뒤에 있는 애들은 앞에 있는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앞줄에 있는 애들끼리 지금도 몰려다녀요. 보니까 그중에 하나는 키가 컸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도 고만고만해요. 그랬을 때 저는 얘네들하고 똑같이 했는데 얘네들은 중간 이상을 다 갔어요. 어떤 애는 100점도 받고 수학에서. 얘네들하고 놀아서는 안 되겠다. 또 한 가지 이제 아픈 어떤 현실은 뭐냐. 똑같이 해가지고 점수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얘네들만큼 머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얘네들하고 놀았다가는 똑같이 해가지고 나는 낙제생, 걔네들은 우등생.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얘네들과는 좀 다르게 해야 되는 운명이구나 해서 열심히 했어요. 6개월 동안. 그러고 나서 2학년 2학기가 됐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다 놀랬어요. 분명히 1학기 때는 대학을 못 간다고 모든 애들이 다 알고 있죠. 제가 낙제할 거라는 걸. 근데 2학기가 돼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그때부터 수학은 올 100이었어요. 계속 100. 그러다가 3학년 딱 돼가지고 이제는 전교에서 1등 아니면 2등 계속 모의고사.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다 뒤집어졌죠. 야, 저 친구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무시했더니 놀아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1학기 때는 낙제생이었다가 2학기 때는 이제 뭐 전교에서 1등 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시험 치면 뭐 1등 아니면 2등 거의 모든 과목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저는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 고된 그러니까 꼴찌가 위로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을 뭐 제대로 못 잤죠. 근데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인생 대충 놀고 또 살자. 내가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게 공부했다. 하고서 이제 놀았어요. 놀려고 보니까 애들은 전부 이제 뭐 미팅한다 뭐 한다. 그래서 이제 학생을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 우리 때는 장발이 유행이었는데 저는 또 곱슬머리란 말이에요. 키 작고 머리 크고 장발이 곱슬머리 이건 도저히 경쟁력이 없는 그렇다고 머리를 깎으면 꼭 뭐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처럼 보이고 애들이 다 그러니까 그때 제일 부러운 애가 어떤 애냐면은 키 크고 생머리 찰랑찰랑 하면서 다니는 그 친구들. 그러면 여학생들이 막 도시락 싸들고 와서 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 포기하고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고시 공부를 포기했어요. 포기한 이유는 대학교 들어갈 때 보니까 1년에 합격자 수가 40명이에요. 서울법대 그 당시에 1년 한 학년이 150명, 전교생이 600명. 근데 1년에 합격자는 40명. 제가 고시 공부를 처음에 포기하고 이제 놀기로 마음먹었던 가장 큰 이유가 친구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형이 서울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법대 졸업한 지 10년 됐어요. 골방에서 파자마 입고 10년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참 장가도 못 가고 10년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형같이 살기는 싫다. 내가 아까운 청춘을 어떻게 10년을 파자마 입고 살 수가 없다. 해서 편하게 이제 포기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좋은 학생을 만났더라면
아마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살았을 겁니다. 연애 실컷하고 뭐 그 재미 아마 지금도 아마 결혼도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 연애하는 재미로. 근데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아, 안 되겠구나. 세상 여자들 다 싫다. 공부는 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요즘과는 약간 다르죠. 그 당시만 해도 신림동 고시촌이라든가 고시학원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혼자 공부를 해요. 저희 삼촌이 대학교 다닐 때 고시학교 됐는데 우리 삼촌 같은 경우는 학교 등록하는 그날만 가고 졸업하는 날 가고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고시 합격하기 전까지는 학교를 거의 안 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때 유신 말기이기 때문에 매일 출석을 불러요. 그래서 출석에 그러니까 얘해가지고 선생님 계속 얼굴 쳐다보면 출석을 부르는데 애들 데모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안 듣고 데모하는 애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대학을 다녀야 돼요. 출석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해도 합격하기 힘든 시험인데 대학을 다 출석을 불러야 되니까 이거 도대체 공부하기 힘들어요. 근데 애들 얼굴을 보니까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서울법대 들어왔다고 전부 자기는 합격한 줄 알아요.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요즘은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서울법대 들어가면 대충 합격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만은 합격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공부를 2학년 때까지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학생들한테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고시 공부가 그 당시는 학원도 없고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이래가지고 혼자 공부하려는 능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동안 워낙 몸으로 때웠기 때문에 몸으로 때워가지고 1년 3개월 만에 통과를 했어요. 물론 이제 뭐 아무리 공부한다 그래도 방법론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일단 이제 공부 이야기는 조금 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부를 정말 죽어라고 했어요. 제가 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무리 죽어라 공부해도 결코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독하게 공부했으면 그런 구절을 쓰겠어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노력하면 성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지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되게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노력은 내가 성실하게 사는 거다. 내가 열심히 사는 거다. 이렇게 원칙을 딱 가지고 삽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게 노력이에요. 저는 이제 옛날 공자님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또 부처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성인들 말씀하고 다르게 살고 있어요. 근데 지나간 사람 불러놓고 당신 악하게 사느냐? 악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교도소 출세한 사람들 등에 무슨 문신이 있다 그래요? 착하게 살자. 자기는 다 착하게 살고 있어요. 교도소 출세하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다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성실히 살고 있다.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런 강의 제목 가지고 온 분들은 적어도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목을 보니까 성실하게 안 살 분들은 오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다들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내가 남과 비교할 때 더 열심히 하느냐, 덜 열심히 하느냐 그 차이지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노력의 기준을 남들이 어느 정도 하는 걸 가지고서 그게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사람들은 게으르게 안 하다가 움직일 때 그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멈췄다가 움직이면 제가 시속 몇 킬로가 되겠죠. 1킬로 정도 되겠죠. 그럼 내가 시속 1킬로 이게 1이라고 하는 게 나의 노력 정도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갈 때 다들 빠른 걸음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나는 그보다 늦게 걸으면 뒤에 처지는 것뿐이지 그게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걷고 있다는 게 노력이 아니에요.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더라. 그런 면에서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들은 어떻게 하느냐. 되게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지나가는 애들이 아니죠. 우리 사무실에 이제 인터뷰하러 온 어린 신문 기자들 3명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어린 신문사 기자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다 집에서 써왔더라고. 엄마가 다 수첩에 써줬나 봐요. 고 변호사 아저씨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데 비결이 무엇인가요? 당연히 예상되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 애들한테 이제 거꾸로 물어봤어요. 니네들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도대체 몇 번 보고 시험을 쳤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존댓말을 써가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3명 모두 얼마 전에 친 기말 시험 볼 때 2번씩을 읽고 가서 시험 쳤다는 거예요. 2번씩.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2번을 보고 시험을 칠까? 저는 2번 보면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인데 얘네들은 분명히 천재들이다. 우리 때는 그래도 한 3번은 보고 시험 친 것 같은데 얘네들은 지금 2번씩 보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3명이 다 지금 2번이거든요. 그랬을 때 야, 요즘 애들이 머리가 좋아졌느냐 아니면 게을러졌느냐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가령 2번씩을 다 시험 이제 보고 시험을 치는 애들이라 그러면 2번 봐가지고 쉽게 말하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한 번 본 애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왜? 남들이 지금 다 2번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 보고 잘 볼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 머리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진짜 머리 좋은 사람도 몇십 년 한 명 태어나요. 근데 그 사람은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 빼더라도 나의 어떤 시험 볼 때 들어가고 뭐 어디 가서 성공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 사람 분명히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가 진짜 경쟁이고 어느 집단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학교를 들어오든 또는 회사를 들어가든 간에 내가 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집단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 하버드에 무슨 엄청난 무슨 연구소에 뭐 세계적인 두뇌가 모여있다. 여기 들어갈 분들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집단에서는 일단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인생 살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걔네들이 2번씩을 보고 시험을 쳤다고 했을 때 과연 2번 봐가지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운이 좋으면 조금 잘할 겁니다. 운이 나쁘면 조금 시험 점수가 시원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작위로 계속 시험을 보다 보면 결국은 평균 이상을 못 가야죠. 왜? 남들하고 비슷한 머리 가지고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책. 비슷한 책도 아니죠. 학교 다닐 때는 똑같은 책이죠. 고시 공부할 때는 그래도 많이 보는 책이 한 2권 정도가 있지만 학교 다닐 때는 한 권을 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한 권을 가지고 시험을 치잖아요. 똑같은 책을 가지고 똑같은 머리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2번 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저는 이제 그걸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뜨거운 맛을 본 다음에 도대체 남들은 몇 번을 공부할까?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지금 좋은 대학 간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친구들이 한 챕터 또는 한 권의 책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애들이 5번 이상을 안 보더라. 그걸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수학 문제, 같은 문제를 5번 이상 풀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되게 한 3번 보고 알만하다. 시험 치러 가요. 근데 저는 열심히 하는 애들이 5번 본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5번 보면은 내가 중간 그룹밖에는 못 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5번 안 본 애들은 어차피 경쟁의 상대가 아니야. 그건 어차피 뭐 3번, 4번 그건 머리가 좋아가지고 중간에 겨우 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결국은 뒤처지게 돼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그 노력에 비례하거든요, 인생에. 그래서 5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나는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 100점 받게 된 그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수학 문제 15번 푸는 애들이 많은데 그러면 되게 우등생 근처 간다고 다들 생각하죠. 근데 5번 이상 풀게 되면은 시간은 별로 안 듭니다. 그다음부터는 문제를 보면 답이 생각이 나고 10번 정도 이제 딱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에서 한 2글자만 읽어도 이미 답은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죠. 여러분들이 어느 시험이든지 간에 성공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 대신에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이 더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문제를 한 번이라도 다시 와가지고 재검토하면서 틀린 것을 다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빨리 푸는 게 결국 시험의 성공이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10번을 봐야지 문제가 저절로 풀리더라.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 영어 단어도 저는 이 머리 가지고 진짜 하버드 가서 A 학점 받은 거 생각하면 아주 그런데 도대체 한 번 봐가지고는 영어 단어가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습관이 돼버렸어요. 한 번 봐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2번, 3번, 결국 10번 그 보기 위해서는 9번을 그 잊어버리는 게 선행이 돼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잊어버리고 그 과정을 9번을 거치는 게 그게 바로 10번을 학습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자 보이 10번 외운다. 이건 한 번이죠. 한 번. 그러니까 쫙 한 번 지나가서 다시 제자리로 와가지고 다시 훑을 때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10번을 봐야지 되는 거고 의외로 시간이 별로 안 걸리더라 그러냐. 제가 대학교 들어가지고 고시 합격기를 읽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재학생 중에 고시 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때. 그러니까 선배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합격한 사람들은 학교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시 합격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자.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등장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7번을 보면 합격권 안에 든다. 이게 고시 합격한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7번 이상은 보려고 죽어라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0번은 못 봤어요, 제가. 왜? 시간이 도저히 안 돼요. 1년 3개월 동안에 그 수십 권의 책을 볼 시간이 없어요, 10번은.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한 7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번 봐가지고 합격했다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 10번 보면 되겠다. 5번 보면은 경쟁, 어떻게 보면은 그 치열한 그 권 안에는 들어가지만 훌쩍 넘지는 못하고, 이를테면 신림동에서 지금도 5만 명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5만 명 중에 이를테면 하루에 그 책을 5번 읽었다 또는 하루에 10시간 공부했다 그런 사람은 1000명 뽑을 때 5배수 안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런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 5,000명은 돼요. 그 대신에 그 5,000명 가지고 치열하게 박이 터지기 때문에 이를테면 커트라인을 속 시원히 통과는 못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10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공부할 때 같은 책을 5번 보는 게 심리적인 기준이고 그 이상은 지겨워서 못 본대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심리적인 어떤 잘하는 사람들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죽어라고 10시간 하는 게 심리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고등학교 때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근데 내가 공부하는 게 물론 열심히라고 하는 이야기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내가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공부한 시간. 머리에 정말 쥐가 나도록 몰입했다. 어느 정도 몰입하면 머리에 쥐가 나느냐. 공부를 몰두를 하게 되면은 엉덩이가 자리에서 안 떨어져요. 왜? 지금 그 진행해서 지금 집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줄이라도 더 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그냥 만땅끝 되도록 안 가는 그런 거. 그게 집중이에요. 나는 중간에 쉬가 마려우니까 간다 오네. 이건 집중이 아니에요. 진짜 집중을 하게 되면 화장실 갈 틈이 없어요. 만땅끝을 채우고 가게 됩니다. 저절로. 그게 집중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몇 시간 했느냐 했을 때 고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되게 10시간이에요. 10시간. 만땅끝 채우고 한번 화장실 가보세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자리에서 일어날 시간이 5손가락 몇 번 다 안 됩니다. 만땅끝 채우는 게 여러분들 탱크가 용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제 경우는 만땅끝 채워서 가면은 어떤 경우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딱 갔다 와가지고 자리에 앉잖아요. 진짜 이건 만땅끝 때문에 못 되겠다 할 때 10시간이더라고요. 10시간.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10시간을 몰두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뭐 책을 쓴다. 오늘 정말 날 잡고 완전히 써버리자. 했을 때 막 집중해서 이제 진도가 나가게 되면 10시간 동안 화장실 안 가고 버티더라 이거예요. 10시간 이상 안 돼요. 만땅 딱 그 용량이 10시간이다. 제 용량에. 여러분들이 뭐 약간 탄성이 더 많으면 이제 12시간짜리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중간에 이제 화장실 가건 안 가건 간에 하루에 죽으라고 집중하는 시간이 10시간이 심리적인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저항선이에요. 10시간을 딱 하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찐이 빠져요. 그러고 나서 10시간 하면 딱 하나 쳐다보죠.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정말 훌륭한 자식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늘을 딱 보고 저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10시간이에요. 근데 의외로 10시간을 하는 사람이 합격권 커트라인 100,000명이라 그러면 역시 그런 사람이 4,000명 이상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나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4,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열심히 했을 때는 뛰어넘지를 못하죠. 제가 그래서 설정한 기준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낙제 점수를 받은 다음부터 저의 노력의 기준은 하루에 17시간이에요. 죽어라고 하는 시간 17시간.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눈 뜨는 시간에는 거의 다 이제 뭔가를 하고 있죠. 물론 24에서 17을 빼면은 7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7시간 자지는 않아요. 한 6시간에서 뭐. 사실 고시 공부할 때는 몸이 약해서 7시간 정도 잤어요. 아마 체력이 좋은 사람은 아마 5시간 자고도 아마 한 6개월은 버틸 것 같아요. 근데 17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머리를 써야죠. 머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17시간을 풀로 공부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했어요. 놀다가 공부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바이오리듬도 적응이 안 돼 있고 어떤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쪽지에다가 쓰게 됩니다. 자, 9시 5분 자 기상했다.
그러고 나서 화장실 갔다. 자리에 앉았다. 자, 9시 20분 식사 시작. 자, 9시 40분 식사 끝나고. 그 다음에 또 화장실, 그 다음에 갈 때까지 또 몇 시까지 공부하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이 변동되는 상황을 계속 써보는 거죠. 그 시간 관리, 기록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TV를 봤다, 씁니다. 전자오락실에 갔다, 써요. 그러고 나서 잘 때 딱 봅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쓰고 딱 보면은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잘 때 보면은 자기가 하루 중에서 몇 시간 정도는 전략할 수 있었다는 게 나와요. 그럼 그 다음날 되면 내가 어젯밤에 괜히 밥 먹고 나서 소화시킨다고 TV를 1시간 보고 그냥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헛일이구나. 자, TV를 보더라도 이제는 30분을 더 줄이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줄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시간들을 이제 빼게 되면 나중에는 더 뺄 수 없는 시간이 마지막으로 딱 봉착이 돼요. 그게 바로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을 줄일 정도까지 나머지를 다 줄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줄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시간, 잡스러운 시간 다 줄이고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더라. 과연 밥 먹는 시간을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비빔밥이었어요, 비빔밥. 젓가락질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고는 식사할 때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젓가락질하면서 책을 볼 수 있습니까? 반찬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니까 젓가락질을 안 해야지만 밥 먹는 시간에 공부를 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이제 사발에다가 밥을 비벼서 어머니가 갖다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밥 먹는 시간을 줄이는데 그렇게만 해서 또 줄어들질 않죠. 뭐가 또 필요하냐면 씹는 시간을 줄여야지 돼요. 씹는 시간. 쉽게 말하면 반찬 크기가 크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때 고기 덩어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1년 3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에 씹기 쉬운 것만 먹었어요. 콩나물 대가리 크기로 모든 반찬은 균이라. 그러고 나서 간 딱 맞게. 왜? 중간에 싱겁다고 싱거운 반찬 또 집어먹거나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간을 딱 맞춰가지고 어머니가 비벼가지고 숟가락 하나 꽂고 물 한 컵.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기 먹는 걸 굉장히 귀찮아했어요. 왜냐하면 씹는 것 때문에.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깃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같이 비벼주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우유를 한 팩을 더 가지고 왔어요. 그게 저의 표준 식단이었어요. 그 부엌 가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앉아있으면 어머니가 계속 앉아있을 때 옆에다 넣고 가십니다. 쟁반을. 그러면은 쟁반을 넣고서 이렇게 사발에 이렇게 비빔밥이 비벼져 있으니까 그래서 먹고 곁눈질 하죠. 숟가락 뜰 때 곁눈질 하고 놓고는 이제 바로 머리는 책 앞으로 가서 계속 씹으면서 책을 보고 또 다시 보면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숟가락을 놓고 나서 일단 소화시킬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씹을 때 잘 씹어야 된다. 그래서 남들 한 번 씹을 때 저는 2번, 3번을 더 씹었어요. 그렇지만 시간 낭비는 아니죠. 왜? 밥을 먹으면서 책을 보니까 따로 낭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숟가락을 놓고 나서 바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되게 소화시키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합쳐보면 되게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는 되게 평균적으로 차지합니다. 만약에 내가 1시간 반 이상을 밥 먹고 소화시키는데 소비를 한다 하는 학생이 있으면 조금 나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시간 반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7시간을 공부하게 되고 책을 7번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칠판이 없어요. 제가 적기는 좀 뭐한데 그 노력의 공식이 있어요. 노력의 함수. E = T, C 스퀘어다. 아인슈타인은 E = MC 스퀘어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E = T, C 스퀘어다. E는 에너지 대신에 effort, 노력이고 T는 time. 그러니까 시간에 비례하는 거죠. 당연하죠. 10시간 공부하는 학생과 20시간 공부하는 학생 따져보면 당연히 2배를 더 공부량이 많겠죠. 그러니까 E = T에 비례하는 건 당연하고. C는 뭐냐? concentration. 집중력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 집중을 하면 할수록 무한정이 마치 그 반도체 집적 기술처럼 집중을 하면 할수록 무한정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저는 집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한다 그러면은 같은 시간에 책을 2배, 3배 빨리 읽을 수도 있고 회사 가서 리포트 위에 보고서 만들 때 훨씬 더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자를 칠 때 집중을 하게 되면 타자 속도가 빨라지죠. 만약에 그냥 독수리 타법으로 세워라 가라 하게 되면 한이 없어요. 저도 요즘은 이제 책 몇 권 내면서 제가 직접 다 워드를 했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불 끄고 나서도 막 손가락이 움직여요. 옛날에 제가 책을 제가 5권을 쓰고 1권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책 전부 제가 워드를 직접 해서 내는 책이에요. 처음에 책을 쓸 때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 타법을 가진 사람이 과연 책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처음에는 독수리 타법으로 굉장히 느리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답답하죠. 이거 가지고 언제 책을 수백 페이지를 쓰겠는가. 하지만 세상에는 그 노력의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은 점점 모든 게 빨라지죠. 책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10번째 보게 되면 척척척척 하면 책장이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타자 실력도 처음에는 굉장히 느리게 가다가 계속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더라. 오늘 아침 우리 직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여직원 벌써 제가 15년째 데리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변호사를 시작할 때는 전부 손으로 써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이제 악필이기 때문에 우리 여직원이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맨날 고치니까. 그러다가 그 직원이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 직원만 제 글씨가 해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제 글씨를 해독하니까 점점 더 날려서 쓰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악순환이 거듭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책을 내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독수리 타법으로 이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쓰는 게 더 귀찮아요. 오디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하면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를 보고서 제가 한 달 전인가도 SBS TV 그 주부 프로 정말 2년 만에 나갔어요. 바쁘니까 요즘 이제 프로를 잘 못 나가는데 김미아 씨가 부탁해가지고 김미아 유라고 하는 낮 시간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7개인가 8개인가 그 직업을 가진 남자.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생각할 때는 변호사 하는 것도 힘들고 방송하는 것도 힘들고 책 쓰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 보이죠. 요즘 제가 그 투자 자문회사까지 지금 인가받아서 지금 시작을 했어요. 8월 29일 날 로드 투자자문이라고 금감원에 이제 등록을 정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명함을 바꿨어요. 로드 투자자문 대표이사.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 하는 일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주업이 지금 이제 돼야지 맞는 거고 벌써 한 100억 정도 지금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0억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도 저같이 복잡하게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동시에 하면 절대 못하죠. 만약 여러분들도 나는 여러 가지를 하고 싶다. 동시에 하면 절대 못합니다. 한 가지를 궤도에 올려놓고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노력의 곡선이 이렇게 기하급수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위에 곡선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다른 일을 해도 됩니다. 제가 신문사 그 칼럼 같은 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쓰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그 칼럼 요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원고료 몇만 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글을 잘못 쓰면 대한민국 요즘 어떻게 됩니까? 네티즌이 그냥 벌떼처럼 공격해가지고 거의 그냥 초주금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삐딱해도 안 되고 또 문체가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돼야지 남이 볼 때 야, 고 변호사 이거 문체가 이거냐 도대체 읽어지지가 않는다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몇 년 전에 신문에 글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 처음에 스트레스를 또 받았어요. 왜? 안 하던 일을 하면은 힘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라면 포기를 할 겁니다. 왜 이건 내가 몇만 원 받고 이거 글 써가지고 뭐 자네만 본전이고 뭐 글 쓴다고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럴 때 저는 하기로 했어요. 그게 저의 스타일이에요. 왜 하기로 하느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T&T도 판단법도 말씀을 드릴 텐데 할 수 있을 때 해버리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더구나 해달라고 돈까지 준다. 제가 글 쓸 수 있는 그 연습하는 어떤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만인이 신문에 실리기 때문에 이거는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갈고 닦아서 이제 글을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글 하나 쓸 때 A4로 그러니까 원고지로 치면은 한 10매, 11매 정도 쓸 때 10시간, 20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단어도 바꾸고 맞춤법도 뭐 계속 확인하고 뭐 뒤에 있는 글을 앞부분으로 옮기기도 하고 계속 바꾸는 거죠. 글을 잘 쓰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글을 누가 요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들리고 자연스럽게 읽히면 그게 좋은 글이에요. 뭐 이고 이며 입니다만 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게 되면 이건 듣는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 그리고 또 마치 그 어떤 강의를 할 때 어떤 생각 흐름이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그게 좋은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이 바로 순서대로 안 떠오르죠. 떠오르는 순서대로 막 워드를 치게 되면 나중에 뭐 순서를 바꾸고 따듬고 뭐 20시간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몇 시간 걸리느냐? 1시간 아니면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쓰느라고 다른 걸 못하지만 지금은 다른 거 다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글을 써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오면 또 한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뛰어납니다. 모든 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 하다가 방송할 때도 변호사가 제가 91년도부터 했는데 95년도에 방송 출연했거든요. 그때도 뭐 그게 시간 별로 안 걸리겠지. 그리고 변호사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탄력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척하면 이제 판례가 다다다닥 하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하다가 방송이 이제 조금 편해지니까 또 뭐 글도 쓰고 뭣도 쓰고 증권도 연구하고 하면서 점점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덤벼들면 안 되지만 한 가지가 쉬워지면 가능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T1, T2 판단법, 그게 굉장히 제가 인생에 중요한 어떤 핵심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은 인생을 살 때 결코 선택을 중요성이라든가 하고 싶은 걸 가지고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관은 뭘까? 살다 보면은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과연 뭘 내가 해야 되느냐, 이 나이에.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쭉 살아오면서 항상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쭉 세월이 지나가면서 뭘 점점 느끼냐면 그때는 정말 그게 절실하고 중요하고 하고 싶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걸 계속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인생 판단법, 그게 T1, T2 판단법인데 그게 역시 현명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인생을 한 방으로 끝내고 싶으면 중요한 일 당장 하세요. 누가 그게 뭐 사과나무 심는 일이에요. 자, 오늘 사과나무 심고 뭐 내일 죽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인생 그게 아니고 어떤 시간 스케줄을 가지고서 평균 여명이 어느 정도 있어요. 시간 속에서 살다가 딱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딱 꺼져요. 그러니까 인생을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서 하면 되겠지만 인간이 시간을 따라서 흘러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시간의 흐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쉽게 말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지 말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재미있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좀 짜릿하게 뭘 느끼는 것을 원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되풀이되는 거지만 재미있는 일 치고 인생에 도움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재미있는 거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빵빵한 직장에 취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직장에서 돈 주고 일 시키는 거 재미가 없습니다. 취미로 하는 일은 재미가 있어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어디 가서 그냥 놀자 편하게 안 해도 되는 일들 즐길 수 있는 일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같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막상 딱 석 달만 지나고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잘못 들어왔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시키는 일이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재밌다 그러면은 사장님 여러분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결코 돈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장 들어가는데 신난다. 입장료를 받아야 되죠, 사장님이. 영화관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은 뭐냐? 결국은 고통에 대한 대가죠. 근로라는 건 뭡니까? 고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관계가 근로 관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살아놓고 보니까 할 때는 다 재미가 없어요. 물론 그 과정을 어떤 단계를 통과하고 나서 인생을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몸에 기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살 때 왜 재밌게 또는 고통스럽게 살 수 있느냐. 당장은 어떤 힘든 게 있지만 내년 딱 돼보세요. 통과하고 나면은 그 고통의 기억은 딱 사라져버려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그 재미가 뭐냐. 고통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 단계를 지나가면 힘든 게 다 잊혀진다는 거. 어떤 친구가 나에게 한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말이 10년 지나면 내 기억 속에 사라진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인생을 저는 사는 거거든요. 고통, 재미,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지금 중요하거나 지금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뭔가를 선택합니다.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요. 내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이력서가 A4로 5장이나 돼요.
뭔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해버려요. 사실 오늘 단대에서 불러서 온 것도 그겁니다. 지금은 뭐 제가 어느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고 변호사 뭐 방송도 많이 나오고 뭐 공부도 잘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햇소리 하나 들어보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를테면 오셨을 건데 20년 돼가지고 그때 제가 완전히 머리가 백발에다가 이빨도 흔들흔들하고 방송 출연은 다 잊혀지고 여러분들 불러주시겠어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옵니다. 왜? 나이가 지나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집안일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모든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아마 이제 저녁에 늦게 집에 가면은 저는 자기 전에 뭐 먹는 게 안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자기 전에 꼭 과일을 먹고 자요. 그러고 나서 물론 이제 자기 전까지 한 2시간 정도 있다 자죠. 집에 가면은 우리 와이프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 와이프가 어젠가 그 하나로마트 갔어요. 양재동에. 거기 가면 과일을 박스째로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복숭아에다가 뭐 벌써 과일이 한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그럼 항상 물어보는 질문은 이거죠. 어떤 거 드실래요? 저희 와이프랑 저는 이제 약간 존댓말을 해요. 예. 아무리 이제 사랑하지만 한번 존댓말 하는 거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남들이 보면은 뭐 사극처럼 보이죠? 못 먹겠어? 그러면 뭘 주시오? 뭐 이렇게. 남들이 보면 그냥 우스워요. 근데 우리 와이프도 그랬고 남들이 보면 사극 무슨 드라마 하는 줄 알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의 재미가 붙어가지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싸울 때 남들은 이제 막말하다가 싸우게 되면 막 거의 이제 X 문자가 나오는데 저희 와이프는 이제 존대하면서 사니까 조금 화가 나도 XX까지는 절대 안 가죠. 그냥 부드럽게. 근데 와이프가 이제 뭘 물어보냐면 어떤 과일을 먹겠냐 이걸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5개를 다 깎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뭘 먹겠냐 꼭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그 표준적인 답변을 하죠. T1T2 판단법에 의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과일이 가장 오래됐냐 이걸 물어보죠. 복숭아가 맛이 가려고 한다? 얼른 그걸 깎아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내일 먹으면은 버릴 수도 있고 뭐 상할 수가 있는데 그거 먹는 것보다는 지금 먹어버리는 게 사온 것을 최대한도로 누리는 거죠. 복숭아가 물론 맛있지는 않을 거예요. 맛이 가려고 하는 게 지금 몇 개 남아있다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과라든가 배는 일주일 있다 먹어도 돼요. 포도 아직 사온 지 얼마 안 됐다면 그건 며칠 있다 먹어도 돼요. 근데 복숭아 오늘 안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과일을 먼저 먹자 이거죠. 저는 그게 학교 다닐 때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는 저는 가장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저는 그럴 때 속으로 약간 화가 나요. 공부가 얼마나 재밌길래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이런 거. 저는 공부를 가장 싫어했거든요. 공부는 저는 죽음과 같은 존재라 생각했어요. 이건 그 정도로 싫다. 죽지 못해서 이거 하는 거지. 만약 공부를 평생 하라 그러면 저는 벌써 자살하고 끝났어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또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가 지나면 썩어버리는 복숭아처럼 다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3년 전에 펀드 매니저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자문사를 이제 지난달에 세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증권책을 제가 4권을 냈는데 전부 베스트셀러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50만 권 팔린 책은 아마 증권 쪽에 뭐 10,000권 이상 팔린 책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팔리고 있어요. 3년 전에 쓴 책을 아직도 뭐 많은 사람들은 뭐 기본서 바이블 한번 보고 있어요. 제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막 계속. 근데 책을 쓰고 증권 뭐 그런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남들이 생각할 때, 야, 고 변호사는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지만 지가 돌팔이지 별거냐. 이를테면 정규적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 아니냐. 아무리 치료를 많이 해서 병을 잘 고쳐도 의사 자격 면허가 없으면 어때요? 돌팔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약간 자격지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법을 쭉 공부해 보니까 그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투자 자문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큰 회사를 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한 자격증이구나. 나중에 언제 써먹어도 써먹겠구나. 근데 3년 전에 생각해보니까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버리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지금 공부하면 굉장한 고통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예. 나이가 이제 점점 갈수록 1년이 지날 때마다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30대 아마 중반까지도 1년마다 체력이 떨어진다는 생각 전혀 못 할 거예요. 아, 나는 소주 2병 먹어도 괜찮더라. 내년 된다. 또 소주 2병, 괜찮더라. 계속 이를테면 그런 식이죠. 근데 체력은 어느 고비를 넘어가면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싶지만, 자격증 하나 받으면 좋겠지만,
이 체력이 좋을 때 통과를 빨리 해버리자. 5년 뒤에 과연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과연 공부가 되겠느냐, 체력이 되겠느냐.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오늘같이 연수를 받습니다. 앉아서 이제 2달 반 연수를 받고 시험을 쳐요.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죠. 어떤 스트레스냐면 떨어지면은 왕창피다 이거죠. 대학교 다닐 때 고시 1년 3개월에 합격했다더니 펀드 매니저 시험 객관식으로 70점 이상 합격하는 시험에 고 변호사가 떨어졌다. 이건 인터넷에 엄청 올라와요. 요즘 인터넷 무서워가지고 아마 떨어졌으면 오늘 제가 창피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못해요. 근데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시험을 딱 준비하려고 보니까.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20대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대학교 때 그걸 합격해 놓으면 증권사 취직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나는 증권사 취직하고 싶다. 그 일반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그 펀드 매니저 시험을 합격해서 딱 서류를 내밀어 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취직하기가. 요즘 취직하기 힘든 세상에서도 통해요. 근데 그렇게 나가 정말 그거 안 봐도 되는 시험이니까 재미는 더 없죠. 나이가 드니까 20대랑 경쟁하려니까 체력은 더 떨어지죠. 나이가 드니까 노안현상이 와가지고 안경 2개 가지고 다닙니다. 가까이 보는 안경, 멀리 보는 안경.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근데 나는 이 시험을 보면은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다. 목숨 걸고 덤벼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시험에 같이 이렇게 보니까 시간도 모자라죠. 그렇죠? 다른 일 다 하면서 지금 해야지. 내가 펀드매니저 시험 준비한다고 변호사 간판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일 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절대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떨어지면은 남들은 결코 고 변호사가 바빠서 떨어졌단 말 아무도 생각 안 하죠. 아, 고 변호사 이제 다 됐구나. 그럼 왕년의 고 변호사구나. 아마 포기하자는 불가능한 없다. 이 책 쓴 것도 아마 부끄러워가지고 아마 절판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꼭 합격하자. 그럴 때 저는 목표의 기준을 높였어요. 고시 공부할 때는 10번 봐서 안 된 시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 가서도 10번을 보고 가서 시험을 치면 변호사 시험, 미국에 다 영어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 법 자체가 어려운데 그걸 다 주관식 에세이로 봅니다. 우리나라 이제 논술형이죠. 에세이를 보는데 그것도 다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쭉 들어가지고 정말 40대 후반 거의 끝무렵에 가가지고 젊은이들과 경쟁을 한다. 떨어지면 창피다. 목표 기준을 20번으로 높였어요. 20회를 보자. 더구나 고시 공부할 때는 책이 2가지가 있지만 이 펀드 매니저 시험은 딱 책이 1가지잖아요. 똑같은 책을 가지고 체력 좋은 사람들이 날 세워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당합니까?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20번을 봤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합격을 했어요. 저랑 같이 시험 보기로 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4사람 합격하면은 투자자문사 세워가지고 뭔가 자산 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보자 해가지고 아는 그 증권 전문가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한 10명이서 시험을 봤어요. 그때 다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 저보다 증권 쪽에 10년 이상 경력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왜 떨어졌느냐 물어보니까 5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5번도.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느 시험이든지 간에 열심히 보는 사람은 5번을 봅니다. 그러니까 5번 보면 이제 조금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가서 이제 경쟁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입장을, 명함을 내미는 그 책이 5번인데, 저랑 같이 시험 보는 사람들 결국은 다 자기를 하면서 이제 물론 보지만, 5번도 못 보고 시험을 쳤더라. 결과는 다 떨어졌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하죠. 근데 20번을 보면서 새로 깨달은 게 뭐냐면은, 10번 보나 20번 보나 별 차이가 안 나더라 하는 거예요. 10번을 보면서부터는 책장이 바람처럼 지나 넘어갑니다. 10번에서 20번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3일도 안 돼요. 시험 보기 전날 밤 저는 책을 7번을 보고 시험 치러 갔어요. 중요한 단어가 눈으로 스치기만 해도 정말 속독을 배워서가 아니라 10번 읽고 나서 15번 이제 쭉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대각선으로 중요한 단어 밑줄 치는 것만 싹 보면은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머리에 어떤 차이가 아니에요. 3번 봐가지고는 안 떠오르는 그 내용들이 10번 봐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단어 보면서 떠오르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해버리자.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그 고시를 처음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남았어요. 그때 친구들은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3학년 올라가서부터. 근데 저는 제가 인물이 괜찮아가지고 고시 합격한 것까지 있으면 여학생들 사귀기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근데 이게 외모가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대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은 아직은 마음이 젊기 때문에 고시 합격은 이거 안 보잖아요. 일단은 말 잘하는 친구, 또는 외모가 괜찮은 친구, 쳐다봐서 좀 덜 괴로운 친구,
이런 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고시 합격하고 나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제가 요즘 진짜 용됐어요. 나이가 드니까 머리 짧게 깎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나이가 많으니까 숱이 좀 빠져주니까 머리가 조금 덜 이렇게 푸성해 보이죠. 그래서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들은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 그래서 처음에 학생을 또 조금 쫓아다녔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포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그 학생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마 그 학생이 저랑 사귀자고 했으면 저는 아마 고시 2개를 합격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만큼 인간적인 것에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굉장히 좀 퉁긴다 그러죠. 막 퉁겨요. 예, 그래서 요즘 퉁긴다는 말 안 쓰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쓰냐면은, 내가 가장 어려운 사업시험을 통과했는데, 그것도 1년 3개월에, 앞으로 2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행정고시든 외모고시든 본다면 분명히 합격을 한다는 어떤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을 내가 사귈 것인가, 시험을 한두 개 더 볼 것인가. 물론 사귀자고 했으면 사귀었겠지만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야, 내가 이 학생을 쫓아다니다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냥 허송세월 하겠다. 이런 생각. 2년 동안 잘 되면은 물론 어떻게 되겠지만 안 되면 허송세월. 근데 행정고시라든가 외모고시는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는 걸릴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학생한테는 편지만 가끔 쓰기로 하고, 쫓아다니는 것보다 또 편지를 가끔, 그래도 답장은 꼬박꼬박 했어요, 그 학생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련 갖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그냥 그러고 졸업하게 되는데, 그래서 행정고시라든가 외모고시를 먼저 준비하자.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것은 대학교 졸업하면은 볼 수 없는 시험이니까. 이 학생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사귀려면 사귈 수가 있겠죠. 근데 연수원 들어가 버리면, 대학교 졸업하면 연수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연수원 가서 무슨 행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해버리자. 그런 식으로 계속. 연수원 졸업하고 나서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예일대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2년 하다가 왔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갈등을 느꼈어요. 왜 갈등을 느꼈느냐? 그 전까지 법조계 어떤 그 정통 코스는 뭐냐면, 연수원 나오면은 판사 발령 받아서 또 몇 년 해가지고 부장판사 된 다음에 나와서 정관예우 받고 돈 벌어서 변호사에서 먹고 산다. 이게 이제 지금도 많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T1, T2 판단법 때문에 인생 코스가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변형됐어요. 어떤 거냐면, 연수원을 들어갔더니 그 신문 공고가 나왔어요. 어떤 공고냐면은, 지금은 이제 SK지만 그 당시 선경그룹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지금도 아마 그 제도가 있습니다. 전공 과목별로 1년에 한 명씩을 선발을 해요. 선발된 학생한테는 5년 동안 그 박사 받을 때까지 생활비, 학비를 다 대주는 조건이에요. 시험 쳤더니 합격했어요. 그 주로 영어 점수가 이제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연수원 졸업하고 판사 받고 하다가는 그 장학금을 안 준다는 거죠. 합격한 다음에 몇 년 이내 유학 가야지만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그때 막 고민한 거죠. 야, 판사가 되는 것도 좋은 건데, 이 T1, T2 판단법에 의하면 할 수 있을 때 장학금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T1, T2 판단법의 결론이더라고요. 네, 판사는 갔다 왔을 때 잘하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실제로 들어갔어요. 2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예일대학교 가서 석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같으면은 사실 열심히 공부하고 뭐 고시학교 이거 뭐 그렇게 떳떳한 거, 어떻게 보면 떳떳한 거죠.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뭐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돈 많이 버는 거, 손가락질 당하고 고시 공부하는 거 독재정권 앞잡이라고 또 손가락질 당했어요. 요즘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하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세월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저는 이제 판사 안 하면 뭐 하느냐, 박사 받아서 이제 교수한다고 생각하고 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교수의 이른바 교권이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뭐 어용 교수들, 학생들이 붙잡아다가 광장에 꿇어앉혀놓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막 닦아 밀어버렸어요. 학생들이, 교수님들. 얼마나 참, 그 신문에도 그게 났어요. 물론 이제 학생들도 뭐 울분에 차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당하는 교수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꿇어앉혀가지고 강제로 학생들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머리를 다 밀리고 깎아머리 해서 다니고, 참 이거